시집 출판 기념회를 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에서 저자와의 대화, 예, 그다음에 같이 그 시를 들어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너무 좋고요. 또 특히 도대체 어떤 시기에 또 어떻게 지셨길래 저렇게 감성적인 그런 거 우리 몰랐잖아요. 그거를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명석 형제님, 네, 오늘 몇 편 정도의 시를 읽어 주실 거죠? 낭송해 주실 거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예, 8개 정도 저 프린트 해왔는데요. 어, 예, 제가 한번 할 수 있을 만큼 해드리고, 제가 지금 여기 시간이 10시 11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새벽 1시, 한 10분 정도 저는 이제 공항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2시간 운전하고 가고, 새벽 5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2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아서 고작 잠자는 게 한두 시간 자겠는데, 몇 개 해볼게요. 저는 뭐 시인이라고 하기는 부족하고요. 이제 뭐 초짜인데, 막 시작해서 그냥 너무 운이 좋아서 큰 상을 받게 되었고, 또 그냥, 또 또 운이 좋게 좋은 선생님이 제 시를 읽어보고, 괜찮네. 그럼, 책을 한번 내봅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3월 달에 제가 이 글을 보내드렸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냥 어떤가,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다음 날로 그냥, 그래, 좋습니다. 그냥 책 냅시다라고 그냥 그렇게 하셔서, 저 와이프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엉겹결에 그럼 책 내줘라고 해버린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던 거라서, 어, 이 책 속에 첫 부분에 이제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 하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 웃음의 천사가 다녀갔나요?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첫 부분에. 이제 제 와이프하고 밤새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 봤더니 이제 저녁에 잘 때 코를 많이 골고 자더라고요. 너무 피곤했던지 이제 그러면서 느껴졌던 시인데, 여보, 오늘 아침 웃음의 천사가 다녀갔나요? 어제 하루에 지친 몸을 안고 당신은 잠이 들었습니다. 밤새 당신의 몸은 신음을 하고 당신의 코는 연신 요리를 했답니다. 잠을 자면서도 곤히 자지 못하는 당신, 삶의 무게가 온몸으로 이어져 관절 마디마디에 연골은 닳아 없어지고 곱던 당신의 손에 굳은 살이 채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웃음의 천사가 다녀갔나요? 아침에는 창문 너머와 온 방을 채웁니다. 아내에게 밝은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했던 시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내용들이 시의 첫 부분들이 대부분들이 아내를 향해서 쓴 시들이 좀 많아요. 네, 그렇게 됐었고요. 어, 또 어떤 시가 있냐면 내 가는 길 보이지 않아도 어쩌면 가끔씩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달까지 이래저래 쓴 시들로 모아서 한 3, 4개월 동안 썼던 시들로 모아서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이 그때 일들이 많고요. 이렇게 여기가 뭐냐면 내 가는 길 보이지 않아도 라고 하는 시거든요. 이게 가고거든요. 바람이 길잡이 되어주고 하늘의 별이 내려와 나의 어깨를 두드려주면 내 가는 길 보이지 않아도 내 길 가리라. 친구의 노랫소리가 있고 나를 믿어주는 그대가 있으면 뿌연 안개가 내 시야를 가려도 내 길 가리라. 비가 내린 후 무지개가 보이지 않아도 눈이 내려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어도 내 길을 만들며 가리라. 이제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저 자신에게 각오하고 다독거리는 그러한 마음의 시를 한 거거든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비바람 속에서도
꽃은 표고라는 그 시가 실은 타이틀 시가 되었어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또 저에게 이제 그 시평을 해주셨던 분이 김종혜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경희대학교에서 은퇴하신 교수님이세요. 문학평론가시고 국문학자신데 우연치 않게 이제 그분이 미국에 오셨다가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걸 제가 듣게 되었고 그분 덕분에 시라는 걸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인데 이제 그분하고 같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에드가 알렌 포가 있는 묘지를 방문했었어요. 그분이랑 같이 그때 가서 그 느낌을 그냥 제가 에드가 알렌 포란 느낌으로 시를 써봤어요. 우리가 황진이를 방문하고 황진이에 관한 시를 썼듯이 그런 것처럼 바닷가,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공유할 수 있는 거. 마침 그 시가 나왔어요. 공유할 테니까 같이 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지? 이거죠? 어떤 때는 테크놀로지가 안 보여줘요. 지금은 글자가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요? 네, 미치겠다. 준비까지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요. 죄송합니다. 준비를 많이 한 건데. 이번에 해서 한번 해보고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예. 내용이 다른 거네요. 예, 예, 잠시만요. 이거죠? 예, 바닷가 왕국 천사들마저도 질투하게 한 사랑한 포우와 버지니아는 바다의 향이 올라오는 볼티모어의 한 언덕에 누워 한 줌 흙으로 함께하며 가끔씩 기억되어 찾아와 불러주는 시인의 노래 에네벨리의 잠을 자고 있다. 시와 시인은 가고 그들의 사랑마저도 떠나고 없어도 그들을 기억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언덕에 올라 바닷바람을 노래 부르며 사라진 왕국의 이야기를 한다. 에나벨리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볼티모어에 있는 그 묘지에 방문했다가 그분을 보고 그 아디가 알렌 포의 그때 느낌을 가지고 글을 적어봤던 거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카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함께했던 조카가 와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이제 교환 교수로 왔다가 떠나갔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저희들에게 이제 할아버지 하고 이제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너무 기쁨이 되었던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며 기록했던 시가 있는데 송사리의 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빛이 숨은 계곡의 물처럼 바위를 넘어 흐르는 물의 소리처럼 돌 밑에서 나와 헤엄치다 돌 밑으로 다시 숨어버리는 송사리의 몸놀림처럼 계곡이 물이 송사리가 노래한다. 하얀 살에 분냄새 풍기며 고물대는 아기처럼 가슴을 당당히 내놓고 아이의 입에 물리는 산모처럼 연신 다섯 손가락을 움직이며 주먹을 쥐었다 펴는 아이의 손처럼 소파에 누워 아기를 가슴에 올려놓고 등을 토닥
토닥하는 아빠의 졸린 자장가처럼 사랑이 행복이 졸리운 자장가가 되어 방 안에 가득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예, 여기까지 잘 들었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 시를 이렇게 같이 우리 아놀람 온라인 멤버끼리 같이 이렇게 읽고 듣고 이번에 반응이 좋으면 한 달에 한 번은 이런 신앙송회를 정기적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네 편 시를 들었는데요. 어, 듣고 소감. 아, 이 시에 대해서 참 좋았다. 뭐 저는 어떻게 생각한다. 뭐 내용이 어떻다 얘기를 좀 잠깐 나누고 다음 시를 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배은선 형제님, 네. 아, 그 시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범선 형제님 목소리 역시 자신의 시를 낭송하는 그 목소리 참 좋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그 비평가가 아닌데 좀 비평가적인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말씀 듣기 쉽지 않을 테니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송사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송사리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지금은 돌아가신 지 오래된 미승호, 미씨입니다. 미승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맞춤법과 교정의 실체라는 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서 그 책을 보면서 맞춤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사실은 국민학교죠, 예전에. 국민학교 교과서에 실린 것을 교정한 것을 이제 이제 기록한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흥부는 뻐꾸기 소리를 들으며 제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라는 문장이 그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 실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준 다음에 제비를 날려보냈잖아요. 근데 제비가 다시 돌아올 날을 뻐꾸기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다는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문장이 있었는데 문장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장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적 사실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가 먼저 온 다음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뻐꾸기가 오는 것인데 뻐꾸기는 늦게 오거든요. 근데 뻐꾸기 소리를 들으며 제비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냥 문학만 하는 사람의 오류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송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물론 계곡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계곡과 달리 물도 온도도 높고 물도 흐리고 이런 계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곡은 차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이 계곡이거든요. 계곡에는 송사리가 살지 않습니다. 송사리는 어디 사느냐? 논 같은데 물이 고여 있는 따뜻한 물 혹은 깊지 않은 내 이런 곳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곡에서 물고기를 봤다고 하면 거들치거나 이런 다양한 계곡에서 사는 물고기 종류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송사리는 우리가 논에 갔을 때 보는 눈이 툭 튀어나와서 픽픽픽픽 이렇게 움직이는 게 송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송사리라고 느낀 게 어렸을 때 흔하게 봤던 물고기 피라미처럼 그렇게 해서 아마 그것을 송사리라고 하신 게 아닌가. 진짜 그것을 송사리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송사리는 계곡에 살지 않는데 제가 느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괜히 우리 겨울 시에 초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아니, 그 모처럼 아둘람 온라인에서 신앙송회를 처음으로 개최해서 하고 시인의 감성 거기에 은유와 비유 이런 많은 시적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과학적 분석과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면 아니, 근데 송사리 계곡에 살아요. 뭐를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송사리 계곡에 삽니다. 아니 그리고 안 아, 사는 송사리가 계곡에 사는 그런 시적인 상상력도 있는 거죠. 아니, 최재호 형제님이 과학자라고, 과학이나 이제 과학을 하신 거는 과학기술인. 이해를 하지만, 예. 저는 민물고기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아, 일반적인 송사리는 계곡에 살지 않습니다.
예, 아이, 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계곡도 계곡 나름이죠. 네, 계곡도 물론 뭐 계곡도 조금, 계곡 나름인데 그렇지. 우리가 그러면은 생각하는 좀 일반적인 뭐, 계곡은 네, 계곡도 맑고 차가운 둔봉 물이 있잖아. 아니, 아니, 흐르는 그러니까 계곡에도 둔봉 있잖아, 둔봉. 아, 둔봉이 음, 왜 송사리가 안 삽니까? 송사리 살지. 제가 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네, 않아도 이게 제가 이제 시를 이게 바로 이제 초자 시인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기서는 저도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듣고 배우다 보니까 이게 과학적 사실하고 연관돼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연관해서 제가 시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느낌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류들이 나오고요. 문법적 오류들도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 송사리라는 느낌을 드렸던 것은 이 아기를 보면서 송사리 같은 손을 보고 싶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유적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기였기 때문에 이제 송사리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한 그 작은 물고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송사리 같은 손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전해졌었고요. 그런 그 어찌 보면 과학적인 평가적으로 따지면 오류가 있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배 형제님 뭐 예. 시독고 할 말 있어요? 저는 첫 번째 시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아내를 향해서 쓰는 시 있었었잖아요. 요즘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그 자기 부인, 와이프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살고, 그다음에 또 이혼이 많잖아요. 이혼이 지금 엄청 많은 그런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시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간 큰 남자라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하는 것 남자는 20대 간 큰 남자. 그다음 30대는 식탁 앞에서 밥 달라고 소리 지르는 남자. 뭐 40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외출했을 때 감히 어딜 가냐고 물어보는 그런 간 큰 남자. 이런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있어요. 그리고 50대는 우리 같은 50대는 더해요. 아내가 야단칠 때 말대답을 하거나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그런 남자는 가끔 남자다. 이런 그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병서 의원님께서는 이 강큰 남자 중에서 하나에 더 떠서 아내한테 시를 쓰는 강큰 남자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 해봅니다. 어떤 동기에서 이렇게 쓰게 됐는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솔직히 제 시의 대상이 아내가 된 게 많아요. 아내를 향해서 쓴 시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제로 쓴 시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책 속에 혹시라도 보시면 부족하지만 아내를 배경으로 한 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들이 제 사랑에 관한 얘기들이 그 첫 번째 챕터가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많은 시들이 아내에 대한 사랑에 관한 얘기가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회피하셨는데 회피하셨죠? 많이 하셨는데 어떤 이유, 뭐가 그렇게 아내에 대한 시를 쓰게 만들었을까? 이게 질문의 포인트거든요. 이게 아내가요, 저는 이상하게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거고요.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들고, 어떤 때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꽃을 보면 사람은 이쁘다 얘기하고 싶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쁜 거, 맛있는 걸 보면 맛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아내를 보고 그러한 느낌을 들은 것을 적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던 거지 어떤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때 느껴지는 그 마음이 아내를 통해서 느껴지는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제 1번 시가 그게 두 번째 시인데 실제로 첫 페이지에 두 개가 나오는데 1번 시가 그것도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된 배경에 관한 시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만남? 예, 예. 만남이 아니고요. 더 좀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최근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했던 시들도 함께 써졌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대나무꽃. 대나무꽃하고 할미꽃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나무가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엄마 꽃가마 타고 올 때 시작된 대나무의 전설이 뒤뜰 가득 채우고 숲을 이루더니 95 우리 엄마 하늘행 꽃가마 타고 떠나니 대나무가 꽃을 피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어떤 과학적 얘기 하셨잖아요. 보통 그거는 조금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대나무 꽃은 보통 한 90년 정도 되면, 60, 70년 지나면 꽃을 피우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시집 왔을 때 시작되고 나면 95이면 그 정도 연배면 한 70여 년 지나면 대나무들이 꽃이 핀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생각했고 제가 우연치 않게 대나무 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하면서 했던 거고요. 할미꽃이라고 저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어머니 묘소에 가니까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꽃이 있는데 그걸 보고 할미꽃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시를 썼어요.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머니 품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뽀송뽀송한 어머니 닮은 흰 머리하고 어머니 좋아하던 가지, 그 가지색으로 단장한 꽃이 피었습니다. 어머니 떠나 그리워하는 나의 마음 아시는지 꽃이 되어 오셨습니다. 당신 보고파 찾은 자리에서 몰래 얼굴 감추고 숨어 오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곱디고 온 우리 어머니, 당신이 잠든 그곳에 예쁜 꽃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워하는 아들에게 당신 거기 잘 있다고 나 잘 살라고 꽃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게 할미꽃입니다. 예. 권혁태 형제님 뭐 할 말씀이 있으셔서 마이크 켜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켜시고 계시나요? 예. 아까 그 변선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생각이 좀 났어요. 뭐냐면은 그 다른 분이 그러니까 그 고기, 생선, 어족을 연구한 것이 우리 이병석 형제님의 본업이라 그러면은 뭐 그게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 이병석 형제님은 태권도를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뭐 송사리가 어떻고 송아지가 어떻고 뭐 이거는 그런 자유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어린애의 손을 보고 예를 들어 송아지라고 그랬다. 그 동물학적으로 보면 뭐 다를 수가 있어도 아마 태권도를 하신 분이 감성적인 문학을 하신 분한테는 그 정도의 그 파울은 좀 허용이 돼야 안 되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 문학을 어느 정도 이렇게 논리하고 설명을 해야 되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도 보면은 거꾸로 된 거 참 많거든요. 그리고 그 한국의 왜 박목월 선생님이 쓴 시인이 쓴 그 나그네입니까? 그 보면은 그 표현을 쓰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걸 읽고 참 그 의아했어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 원래 그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날 그게 참 그 어떤 그 표현의 이런 묘미인데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 다른 분은 몰라도 그냥 여기서는 그거를 그냥 좀 이렇게 멋으로 좀 인정을 해 주고 존경을 해버리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다음에 술 읽는 마음마다 지는 저녁놀. 그때가 금주법 시행해갖고 일제 때 쌀막걸리를 못 담게 했을 텐데 무슨 술이 읽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감상을 그냥 하는
아니, 근데 배현수 형제님도 좋은 질문 아, 잘하셨어요. 그러면요. 좋은 그걸로 지적이십니다. 요즘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좋은 말씀이셨고. 그러니까 이제 배운선 형님이 하신 거는 그런 우리 그 생각을 좀 깊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리를 놔준 이제 징검다리가 된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 문영은 형제님 뭐 하실 말씀 아까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저도 그 성사리 얘기 나와서 전에는 우리가 집에 어항을 놓는다. 그러면 아주 일반적으로 예쁜 금붕어를 이렇게 잡고 아니면 열대어를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집에 어항이나 뭐 이렇게 좀 한다 그러면 그 옛날에 놀았던 자주 봤던 그 버들치, 뭐 송사리, 미꾸라지 이걸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아까 그 시에서 그런 생각도 좀 나길래 좀 이병성 형제님 시 이렇게 읽으면요. 그 포근하고 굉장히 순수한 그런 느낌이 확 와요. 그 이제 만약에 제가 도시에 산다면 진짜 고향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서 좀 예. 뭐 어쨌든 배용선 이렇게 형제님의 질문으로 아주 다채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 이명수 형제님이 연배도 비슷하시고 또 외국에 사시고 그러셔서 그런지 저도 심해 편을 읽어봤는데 그 아까 그 어머니 시 읽을 때는 같이 좀 울컥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 안 남았죠, 시? 우리 또 좋은 시 제가 몇 개 두 개만 들어보고 더 하고 두 제가 개 더 하죠. 예, 마치죠. 예. 예. 여기는 구름, 바람, 햇살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제 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나는 구름이고 싶다. 몽글몽글 피어올라 그늘을 주기도 하고 메마른 곳에 담비를 주는 구름이고 싶다. 구름은 비를 내려 숲을 더 푸르게 하고 계곡에 물을 흘러가게 하여 온갖 생물이 즐거이 살 수 있는 곳 만들어주는 촉촉한 눈을 가졌다. 나는 바람이고 싶다. 들판을 달리고 산을 오르는 바람이고 싶다. 바람은 들판의 곡식을 잊게 하고 바람은 산에게 계절마다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귀한 손을 가졌다. 나는 햇살이고 싶다. 꽃밭을 환하게 만들고 하늘을 가득 채우는 햇살이고 싶다. 햇살은 꽃밭의 꽃을 더 화사하게 하며 하늘을 깊게 만들어 주어 많은 꿈으로 채워주는 따스한 가슴을 가졌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구름이고 바람이고 햇살이고 싶다. 촉촉한 눈으로 너와 함께 울며 위로하고 손을 내밀어 힘든 너를 붙잡아주는 그리고 따뜻한 가슴으로 너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거고요. 배영만 제가 형님 얘기 잠깐 듣고 또 넘어갈까요? 막판이니까. 저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포인트는 제가 아돌람에서 온라인에서 모인 거에서는 오프라인 모임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 국어국문학과 꿈이었어가지고, 그 시를 이렇게 막 찾아보고 읽으면서, 그리고 제가 그 글을 제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었어요. 네, 만나 뵀는데, 보통 책을 쓰든 뭐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느낌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학창 시절에 배운 대로는 시적 허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도 가끔씩 혼자 시를 쓰긴 하는데, 거기 문법, 뭐 형용사, 뭐 이런 거 다 뒤집어버리거든요. 구조. 이게 막 시점도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굉장히 문학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시적 허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오히려
비꼬 글 쓰는 이유가 더 감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번역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 한국적인 시를 쓰면서 또 영어권에 있으면서 그 자기의 시를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분이 형제님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노벨문학상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사실은 한국어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식으로 또 형제님의 시를 내가 볼 때, 또 어떤 외국인으로서 내가 영어로 된 시의 정서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또 영어로 한번 써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이동규 형제님이 처음에 해주신 우리 아나운서분이 읽어준 시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느낀 게 뭐였냐면은, 아, 이 시는 참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이동규 형제님이 이렇게 AI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나중에 진짜 좋아지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가능하시면 많은 분들 시간이 허락되시면 오셔가지고, 형제님 직접 만나 뵙고, 또 저자와의 시간 가지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 읽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순서는 그 비바람에도 꽃은 피고 얘기하고 끝나는 걸로 하죠. 그 다음 시 읽고. 예. 제가 전북 고창 해리라는 곳이 제 고향입니다. 해리라고 해서 바다 해자에다 마을이 해리, 그 바닷마을이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해리라는 걸 가지고 시를 썼어요. 해리. 해리는 잘 있는가? 바람이 파도를 타고 넘어와 배맨 바위에 묶이면 천길 바위에 구름이 서고 비가 내리는 곳. 맑은 물줄기는 도솔촌 계곡을 따라 내려오고 소금물 머금은 바다는 바람을 몰고 예 와서 놀면 두 물이 어우러져 시내를 이루는 곳. 해리는 잘 있는가? 검은 갯벌에서 농개는 긴 팔을 흔들며 달리고 망동이 꼬리를 치며 숨는 곳. 갯벌에 새겨진 너와 나의 발자국이 농개와 망둥이 집이 되어 있는 곳. 바닷소리, 바람소리, 교회의 종소리 어우러져 들리는 곳. 너는 잘 있는가? 이제 해리가 있고 이게 베멘바이라는 곳이 그 해리의 큰 산 아주 정상에 배를 맸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아주 높은 산에 베멘바이가 있고 청길바위가 있고 도솔촌이라고 해서 선운산 쪽에 그 도솔촌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솔촌 얘기를 같이 했고 이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명들은. 그 시가 중의적 의미도 있다는데 혹시 해리라는 여자 가수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비치 멤버인 이혜리라는 가수가 있는데 해리는 잘 있는가 그러면 그 해리를 얘기할 수도 있는 독자가 느낄 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타이틀이시죠. 비바람에도 꽃은 피고라는 시를 직접 한번 낭송해 주시고 그 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또 어떤 감성이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띄워드릴게요. 잠시만요. 잘 보이시죠? 예. 네. 바람 불고 비 내린 들판을 보라. 비바람 속에서도 꽃들은 피고 나무는 흔들림 속에서 더 꼿꼿하나니 구름 가고 비 멎으면 나비와 새들이 난다. 뜨거운 태양열과 모래바람 부는 사막에도 생명이 존재하듯 너의 삶 속에도 지친 내 목젖을 적셔줄 오아시스는 있다. 일어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물을 주어 보라. 나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알 것이다. 세상이 너에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눈꺼풀 닫을 만한 용기와 힘이 있으면 당당할 수 있고
해걸음에 지친 발걸음이 너와 함께 할지라도 너를 반겨주고 안아줄 동반자 하나 있다면 내 인생 살만한 것이다. 예. 여기도 역시 아내 얘기가 나오네요. 동반자. 예, 그죠? 아내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한 누군가 요즘에 제가 이제 이 지역에서 인권 문제를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위원장, 시에서 인권위원장, 시의회에서 인권위에, 카운티에서 인권위원장까지 하면서 의회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이유가 있어서 외면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있는데 이제 그러할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런저런 마음들이 한꺼번에 녹아져서 이 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배영선 형제님 아까 뭐 하실 얘기 잠깐 있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비바람에도 꽃은 피고에 또 과학적인 걸 무시하고 계시더니. 아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없고요. 저는 아까 제가 이제 담화 부분에 대해서 이동규 형제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예, 제 할 이동규 얘기 형제님 있어요. 말씀. 아주 있는데 벼르고 있습니다. 얘기하려고. 또 뭐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우리 이병석 형제님은 공항에 몇 시에 출발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11시가 다 돼가고 있으니까요. 예. 실질적으로 제가 한 2시간 자면 2시간 자고 일어나서 공항 가야죠. 네. 예. 그럼 사모님은 지금 한국에 아직도 계신 한국에 거예요? 있고요. 와이프는. 네. 그럼 또 좋아하시는 동반자를 가서 만나 뵙게 되겠네요. 네. 네. 빨리 제가 한 말씀 가가지고 이제 우리 드릴까요? 신성만 고창에 내려갔다가 올 형제님, 겁니다. 네. 네, 신형제님 말씀하세요. 네. 이병석 형제님 태권도 사범님이시라서 저는 액션과 박력의 사나이 이렇게 이제 첫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감성적인 사나이인지 몰랐습니다. 네, 네. 시를 오늘 몇 편 읽어주셨는데 참 좋았고요. 저의 느낌은 이 형제님의 그 시에서는 흙냄새, 바람 냄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이상이 저의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처음으로 하는 시 낭송의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배원선 형제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제 끊어서. 너무 훌륭한 얘기. 신성남 이게 제 형제님도 시 하나 한계입니다. 쓰셔야 될 이게 것 제 같아요. 한계. 좀 고수의 품격이 여기서 나옵니다. 고수의 품격이. 자, 그러면 뭐 이 시간 마치고요. 우리 한국 가서 우리 이 형제님 아주 출판 기념회 잘 되시길 바라고요. 노래 듣고 오늘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은 좀 그래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시 낭송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배은세 형제님도 시 쓰시고 저도 쓰고 신성란 형제님도 쓰셔서 돌아가면서 우리 또 평가를 이병석 시인님이 해주시고 그 내용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 좋은 거를 두 달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